어휴, 여러분 강연을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심장이 다 벌렁벌렁거립니다. 물론 평소에 뭐 좀 관심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어, 우리는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신께서도 그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을 당한 이유는 무식해서다. 그게 무식해서 그런 표현이 좀 그럴까 봐 무지해서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 한마디로 뭘 몰라서 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몰라서 아, 이렇게 그 분단이 아, 지속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 분단이 우리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있는 것조차 잘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뜨겁죠.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 같은 게 생기는데 억울함이고 원통함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정상이라고 가르친 세력들에 의해 속은 제 잘못이긴 해요. 제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억울하고 말이죠. 아, 교수님 말씀 듣고 언제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더라? 에곤 바르 독일 통일 방안을 입안했던 그분께서 그 본박, 네, 개성공단 맞습니까? 예. 예. 개성공단 같은 통일 방안은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개성공단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념적인 것이 우선이 돼서 사람 사이에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혈족이고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의 형제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이렇게 어, 보통 사람들이 겪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얼굴 쳐다보고 웃고 시간 나누고 같이 먹고 하는 거 이런 차원의 통일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거창하게 무슨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 정책으로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정말 제 생각지 못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기회를 음, 마련해 봤으면 네. 좋겠어요. 어, 일단 제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질문을 뭐를 할까를 막 생각했는데 싹 다 치우고요. 싹 다 치우고 몰랐어요. 우리 네,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네, 모른 채로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알릴 수 있을까? 뭐 나이가 뭐 많은 세대야 그 좀 그렇다고 쳐요. 각각 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뭐 아이들도 그렇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내몰려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분단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네, 네, 목사님, 요한 복음에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은 저는 진리가 너희를
행복해 하리라. 늘 그렇게 읽습니다. 네, 분단체제는 거짓 허구에 묻은 체제였기 때문에 진리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폭력, 수많은 거짓 왜곡, 날조를 통해서만 분단은 유지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네, 폭력적 돈밖에 없죠. 그래서 체제로서의 분단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분단 체제 안에서 집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법 제도적으로 이런 관련 서적이라든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린 상황 속에서 인식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음, 개성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기존의 정책 담당자들과 기존의 그 학자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스스로들이 알아야 됩니다. 대중은 무지하지 않아요. 무지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판단해요. 그 정보, 오히려 정부 정책적으로 학자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왜곡 보도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네,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개성공단 14년이 남긴 가장 확실한 교훈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만나게 하면 끝이다. 만나면 끝이다. 분단 체제가 얼마나 많은 북에 대한 악마를 했습니까? 네, 분단 체제가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날조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나 보니까 대화를 해 보니까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상식적 내용들을 질문해 봤을 때 그들은 너무 의아하게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답변들 하는 과정 속에서 똑똑한 이 인간의 존엄이 있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은 그걸 찾아갑니다. 스스로 아, 생각해 봅니다. 성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다가 아니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적이라고 배웠던 찌질하다고 혐오스럽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진짜 나쁜 새끼라고 배웠던 이들의 일상적 모습이 스스로가 민망할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진선미를 추구하고 민족애가 있고 사람에 대한 기본 사랑이 있고 이걸 보는 순간 세 가지 감정이 있어요. 놀라움, 고마움, 감사, 눈물. 뭐였어? 이런 사람들 내가 적대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비슷해 대부분. 네, 정치학, 사회학을 공부했단 말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표징이에요. 표징이, 사회의 상징 표징이에요. 그 사회의 가치 규범, 윤리, 도덕을 몸으로 체현해요. 우리가 배웠던 법조체제는 막 어마어마한 억압, 폭압, 통제 체제인데 어떻게 그런 체제에서 이렇게 참 순진무구한 순수한 사람들, 윤리, 도덕, 눈물 많고 정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을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이에요. 그걸 개성에서 다 본 거예요. 네. 어떻게 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네, 이제는 유튜브 진짜 많습니다. 여전히 분단 체제 내지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심리전으로 많이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들도 많지만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은 북을 여행한 사람들 이야기부터 북측 스스로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북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조건 내에서는 특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이 뭐 학자니 뭐니 이런 사람들의 해석을 듣지 마라. 그냥 나의 선입견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북측의 자료도 뭐든 볼 수 있으면 봐보라. 유튜브 많잖아요. 미국이니까 네, 가능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국내 사람들한테 이런 말 못합니다. 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접하는 순간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북측에
뭐 드라마든 또 북측의 영화든 드라마나 영화 를 보면요. 그 드라마와 영화도 가치 규범, 그 사회의 가치 규범이 그대로 녹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요, 일상이.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거 뭐지? 뭐,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관련된 자료들도 보고 하겠지만은, 이제는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네. 저는 꼭 볼 수 제가, 있는데요. 예, 남한내에 우리 저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분단이 인간 존엄을 훼손시키고 또 우리 예, 한번 해본 개성공단 같은 거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왜냐면 정부 사실은 당국자가 예스해주지 않으면 개성공단 못하는 거고 박근혜가 문 맞습니다. 닫아 그러면 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네, 너무 저기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일에.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희망적인 게, 네, 어, 앞으로 다시 이렇게 뭐 6.15다, 14다, 4.17다, 9.19다, 뭐 그런 시기가 오지 않더라도, 네, 코로나 팬데믹이 대충 끝나고 여한 확 풀려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멀리 있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은 가두었잖아요, 모든 걸. 지금은 네, 이제 대충 정리되어 가고 있죠. 북측이 지난해 2월에 해외 동포권익공업법 발표한 건 아실 겁니다. 좀 자신만만해졌죠. 사실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졌습니다. 네, 해외에 있는 많은 동포들의 자유로운 왕래라든가 체류라든가 거주라든가 취업의 권리까지 보장하고 그들의 뭐 자녀들을 유학도 받고 수학여행도 받고 다 받겠다. 뭐다 이뤘어요. 법으로. 그 이야기는 해외 동포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 다시 남북 관계가 열리는 시점이 되면은 만남과 만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되겠구나. 중국에 있는 제중 동포들, 소위 말하는 250만, 300만의 우리 조선족 교포분들이 이제 북측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올해 끝나고 내년 2월, 3월 되면 이제 제중 동포들이 북측 엄청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네, 250만, 300만 중에 수십만이 평양을 들락날락거리는 상황들을 전 세계가 어떻게 이걸 보겠습니까? 경영업적 관점에서 교섭력적 관점에서 보겠지만은 남측의 시민사회, 해외 동포들 전체 다 그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그게 북측에서 잡을 갖게 되고 북측에 직장을 갖게 되고 북측에 교섭력을 하게 되고 북측에 유학을 하게 되고 이건 북측의 자신만만함이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북측 생활 뭐 유튜브로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도나도 다 가져갈 거예요. 네, 더 이상 당국과 당국으로 4.27을 한다, 9.19를 한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북은. 그냥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신압으로, 아, 평화가. 그렇게 남북 관계도 한반도 정세도 풀릴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왜? 네, 북은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문재인 정부도 못했던 그거, 아, 이거 민의 물결로서 끝낼 수 있다. 800만 해외 동포 디아스포라들을 받겠다라는 것은, 그 축으로 사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월 달에 이 정책을 최고위원회가 발표를 했거든요. 북측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게 지난해 2월이었단 말입니다. 권력을 주고도 못했던 걸 보면은 아 이건 방식 아니구나. 남측에 혹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들어온다면은 남북 해외 동포 3자가 민의 물결로서 평화의 질서를 그냥 실천해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측 네, 당국이 정권 교체가 안 됐죠. 그래서 해외 동포들만이라도 먼저 받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 접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보고 목사님 네, 너무 하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우리 20대, 30대들이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 문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나면 끝입니다. 그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이래가 되겠어. 만나면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남측 주재원들은 말입니다. 북을 공부하고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삽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이 조만간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네, 제가 네. 꼭 드립니다. 예,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고 남들이 저에게 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우익이라든가 좌익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파니 좌파니. 근데 우파 중에서도 극우가 있을 수 있고 좌 중에서도 극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사상적으로 잘 접근이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만나진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지 막 미국에도 네오콘이 버니 샌더스는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광화문에서 한번 예수복장을 하고 양심수 석방 팻말을 들고 한번 시위를 해본 적 있어요. 종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인 시위를 해봤는데 한 40쯤 된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쌍욕을 퍼부면서 뭐 빨갱이 새끼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식의 괴리가 있는데 이랬을 때 뭐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뭐 일면식도 없고 적개심이 안 생겨요. 그냥 안타까움만 들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일본을 통째로 먹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 분단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냥 당장에 인식의 차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그러면 막 왜 저래 저 인간들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약간 접근 방법을 모색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개성공단을 하더라도 우리 자주적으로 무슨 통일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미국의 입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남한 내부에서는 그까지 팻말만 하나만 들어도 막 그 쌍욕을 퍼부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접근 방법을 잘 모색해서 그 분단의 이 현실과 역사를 알리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분단 고착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저항을 덜 받으면서 좀 이렇게 알리거나 운동이라면 운동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실은. 쉽다고요? 너무 매우 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네, 왜 고민스러울까요? 모르기 때문에. 네, 몰라서죠. 먼저 첫 번째, 네, 저 빨갱이 새끼라고 욕하는 사람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네, 들어도 그럴 거예요. 모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네, 그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그렇게 양심수 모르면 빨갱이가 맞습니다. 결국 그건 저는 무지라 그랬잖아요. 분단체제는 그것을 정상적 상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럼 욕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혐오합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속으로 그냥. 그분들에게 아마도 그 숭고했던 목사님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정신적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이 또 알고 있는 진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매우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70년 분단 체제가 호락호락 허투루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 제도, 구조적 폭력, 정치 체제, 그야말로 공고한 체제입니다. 왜 조중동은 매일같이 북을 비난, 악마화하는 뉴스를 왜 계속 내는 줄 아십니까?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어느 언론이 북을 매일같이 악마화시킵니까? 미국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분단 체제가 유지됩니다. 네, 이걸 70년 내내 상식적으로 늘 봐왔는데 거기에 반하는 조금 지각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스스로의 존엄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는 뭐? 내 평생 알고 있는 진실을 왜 다르게 저런 새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근데 매우 폭력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누군가에는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빨갱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근본 문제가 뭘까요? 가장 근본 문제. 저는 아까 강의 모두에 분단의 본질적 성격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남북이 분단되다 분단 체제다. 분단 체제는 이퀄 99.9%한 가지 체제가 있어요. 전쟁 체제입니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북이 적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뭡니까?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북은 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이 적이 아니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가 성립이 됩니까? 북이 적이 아니면 전쟁 체제,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작동됩니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소파와 같은 불평등 조약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죠. 북이 적이 아니면 동포가 되어버리면 위적 행위도 성립이 되지 않고 실제로 주한미군의 위상 성격이 변화할 겁니다. 종전선언은 말입니다. 자, 이제 전쟁은 끝내자. 최소한 종전선언은 분단체제의 99.9%의 본질적 속성을 담고 있는 전쟁 상태를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인식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 북한, 중국이죠. 우리는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아닙니다. 네. 왜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아닌가? 남북은 전쟁을 끝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반대했습니다. 휴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 중국, 북한만 한 거예요. 남북은 전쟁을 못 끝낸 상황이란 말입니다. 독자적으로 남북은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물론 미국의 전시작전급 문제 때문에 우리는 대대급, 연대급 병력 이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 전쟁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미국이 북측과의 협정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그냥 해버리면 말입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남북이 전쟁을 끝내버리면 북은 이미 적이 아니고 오롯이 동포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북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의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이적 행위가 아니에요. 북측에 김일성 어떻고 김정은 어떻고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이적 행위가 전혀 되지 않아요. 주한미군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이 지적 단순하다고 제가 했던 것은 많은 비정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형식상 분단이 아니라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내자. 전쟁을 끝내자라는 이야기는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90% 이상이 아직 한반도가 전쟁이 안 끝났다라는 상황 자체를 잘 모릅니다. 지금 뭐 평화로운 거 아이가? 휴전협정, 일색 정전협정 상태를 평화로 봅니다. 왜곡된 평화죠. 실질적인 평화를 한 번도 구현해보지 못했던 전쟁 상태를 끝내자라는 종전의 이야기가 국민적 담론이 되는 순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음, 한반도 땅에서, 우리 땅에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이런 이야기죠. 믿을 수 있나 저거. 여하간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남북이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적 이슈가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자체가 평화의 시작입니다. 평화는 이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를 갖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불안한 전쟁 상태를 끝내겠어. 국민 주권자 입장에서 나는 전쟁을 끝낸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어. 정부가 나서가지고 안 돼. 우리는 전쟁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전을 하면 안보에 문제가 된대요. 이거 이해됩니까? 아주 미친 안보죠. 평화를 위한 안보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이 필요한데, 기본인데. 평화를 위한 안보인데, 평화를 만들면 안보가 문제가 된대요. 인식의 엄청난 그림. 얘는 휴전이 뭔지, 종전이 뭔지, 정전이 뭔지, 평화가 뭔지 모릅니다. 윤석열이 지키고 싶은 안보는 무슨 안보냐? 전쟁 체제, 분단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안보예요.
분단 체제를 지키는 안보, 전쟁 체제를 지키는 안보. 그 안보이지 가짜 안보죠. 전쟁 상태를 끝내는 종전에서부터 실질적인 평화가 시작되고 평화협정 쭉 나아가는 과정이 평화를 구조화 고도화하는 겁니다. 모든 이슈의 주 타겟을 모든 비정상의 물적 토대인 전쟁은 끝내야 됩니다. 이건 국민 기본권입니다. 유엔 총회가 이걸 지지할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박수 치지 안 돼 이러겠습니까? 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딱 했을 때, 합의했을 때, 사실은 말입니다. 목사님, 네,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약속해 줬어요.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종전선언을 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인 안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까지도 받아줄 수 있다. 하여튼 그래서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종전선언을 합의를 했어요. 3일 만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한반도 분단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종전을 반대한다. 미국의 네오콘들이라든 군사목감이 다 반대한다는 거죠. 분단체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종전 문제에 집중적으로 타겟을 가져가는 것. 한반도는 전쟁이 안 끝났다라는 비정상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것.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네, 말입니다. 네, 네, 다음 정부가 우리가 들어오면 말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냥 미국 눈치 보지 말고 4.27 판문점 선언의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두 지도자가 올해 안에 종전선언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양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북, 미, 중 사자의 종전선언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근데 미국은 트럼프가 네오콘들한테 졌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남북이 종전선언하면 됩니다. 남북이라도 해버리면 그 이후의 질서는 완벽히 달라지는 정세가 열린다. 그래서 저는 매우 쉽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 잡으면은 남북이 종전선언 해버리면 미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들 하면 안 된다고 말 못합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휴전일정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라. 남북은 끝냈다고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종전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모색할 때, 뭐, 저는 20대부터 남북 교류 허가제 간에 신고제로 해라. 왜 정부 니네가 뭔데 우리끼리 만나는 걸 허가를 하니 많이 하냐 이러 하지 말고 우리가 아줌마끼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40년 전부터 했단 말이죠. 목사님, 뭐, 목사님. 네, 네, 전쟁 상태인데 교류 협력하겠다 그러면 논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야, 적대적인데 우리들 허가를 받고 가야 될까? 이거 정부가 영사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전쟁 상태 보내면서 허가제로 하라고 나중에 누가 책임지라고 이래 되니까 정부가 종전선을 끝내버리면은 마음껏 가라. 네, 네. 신고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이제 교수님 말씀을 예, 듣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젊었을 때부터 뭐 주한미군 즉각 뭐 철수 뭐 이런 거 막 이제 했고 국가보안법 이런 거 악법 예, 폐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접근 방법을 이제 여쭤봤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종전 이야기는 누가 그렇게 반대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모색을 할 때 일단 뭐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던지신 것처럼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라는 것처럼 제 입장은 이제 그래 왔단 말이죠. 그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은데 뭐 저 빨갱이 새끼 그러고 한참 어린애가 그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좀 뭔가 내가 좀 전략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든 거예요. 청년 시절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그, 종전을 얘기를 하면서 평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건 이제 뒤에 이렇게 감춰놓고 내용을 감춰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접근 방법에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들이 사실 우리 공동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것들이란 말이죠. 제가 그 사실 관심들이 다 없으세요. 사실 통일 이거 관심 없고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그, 그 이유를 모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두를 꺼냈을 때 적잖은 반향이 있었어요. 아, 저 황 목사는 왜 쓸데없는 거 갖고 저런 걸 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동의를 해 주셔서 아주 작은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러면 그냥 툭 던진 게 꼭 이거 하자가 아니라 툭 던진 게 우리가 답을 정해주지 말고 뭐 우리의 후세들에게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차원에서 글짓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봤어요. 꼭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뭐든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봤더니 약간 뭐 관제 데모 같은 어떤 자기들의 뭐 같은 느낌이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싹 색깔 지우고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차원에서 이거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되게 많이 싫어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쭉 돌고 하면서 다 이제 동의가 되졌어요. 동의가 되져서 돈도 좀 모아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교수님? 예, 뭐, 너무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너무 네. 모르니까. 이제 결국 이 지점입니다, 목사님.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그 지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는 사실 않죠. 네,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글짓기를 한다. 글짓기는 지금 스스로 뭘 글짓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인식의 반영으로서 글짓기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무지하다든가, 왜곡되게 안다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식이 결로서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다만, 남북관계나 통일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작용은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막 북한 저것도 지긋지긋하다. 막 통일 문제 나한테 통일 문제 꺼내지도 마라라는 그곳에다가 계속 야, 여기에 관심을 가져봐라는 식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될 거예요. 저는 기본 인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글짓기가 그런 이벤트가 되어야 좀 더 생산적인 어떤 음, 평화의 통일 담론들을 스스로 좀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말입니다. 기본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것에 네, 집중해야 됩니다. 네, 기본 이해와 인식.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미 많은 젊은이들은 통일 문제에 네거티브합니다. 왜? 통일 자체를 배운 적이 없고, 네거티브, 부정적인 통일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저런 나쁜 놈들하고 왜? 그리고 왜 우리가 쟤들을 먹여 살려야 돼? 싫어. 이게 잘못된 거짓의 통일을 개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인식의 지평을 좀 열어주는 것들을 해놓으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내가 속았다. 내가 몰랐구나. 나의 존엄이 부정당했구나. 여기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분단 체제가 결국 나를 이 본질을 건드려 줘야 됩니다.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본질을 네, 건드려 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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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지,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 인식의 오류든 인식의 한계든 다 인식의 실패, 결국 무지입니다. 나의 맞아요. 의지와 무관한 무지를 구조적으로 강제했던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갖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들이죠. 나는 안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그 순간, 이거 이래도 되나라는 문제를 갖게 되죠. 그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본이고, 그 물적 토대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걸짓기든 다른 일들을 좀 펼쳐가면은 목사님께서 좀 수월하게 일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북측 관련된 뭐 유튜브든 뭐든 원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뭐 북측 영화를 보니까 괜찮습니다. 북측 영화를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거기서 부부 싸움을 하고 부부 갈등이 네,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토론해 보는 겁니다. 야, 북측에도 이런 영화를 만들고 이 드라마가 있네. 북측의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와 신선한 저거고 그 속에서 간접적인 북측의 일상적 상식들을 접하는 순간 놀랍습니다. 똑같네. 그러면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해 가는 것이 네.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관심이라도 좀 고취시킬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냥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거고요. 아, 음, 교수님 말씀 목사님, 들으니까 동의가 되지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 네, 화면 공유 하나만 해볼게요. 잠시만. 네, 우리가 결국 분단 비용, 통일 비용을 이야기 많이 하죠. 평화의 편익은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통일 편익이죠. 분단의 비용이 말고, 분단 비용 말고, 평화만 되어도, 남북이 적대 관계만 끝내도, 그 적대를 끝내가는 과정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화의 편익들이 얼마나 큰지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자본적 가치에 진짜 많이 압도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자본의 문제는 아시죠? 이 자료를 내가 네, 드릴게요. 네, 이 네, 네, 자본의 문제. 두 번째, 북측의 경제 특구 건설했을 때 이런 많은 이런 것들 어마어마 제가 적어놨습니다. 또 남북 산업협력의 융합 유망 분야 쭉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철도 도로 항만 국가의 소식 건설 시장 규모, 북측의 전력 통신 발전 설비 국가의 소식 건설 시장 규모 다 써놨죠. 생각나는 대로 한 겁니다. 북측의 도시 건설 정비 주택 건설 현대화 사업, 대륙과 해안의 해역 경제 물류 산업 협력 같이 남북의 국제 평화 관광 뭐 이런 것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것들 제가 기억나는 쭉 적어본 겁니다. 이게 향후 한 50년 정도 남북이 평화만 있어도 통일까지 필요 없어요. 이런 과정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새로운 국가 체계 한반도의 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목사님 아세요? 이거 이미 1번 이것도 그렇고요. 2번도 그렇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 모두 남과 북이 이미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 그렇군요. 이거 그런데 분단체제는 이걸 쳐버렸어요. 이거 전체 계약금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이거 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북측의 토지와 노동이 같이 만난다. 이게 바로 계약금이 5억 달러였습니다. 5억 달러. 5억 달러. 이 전체의 계약금이 5억 달러였어요. 근데 신의주 평양 개성 고속철도 도로 건설 계약 2014년 중국 회사하고 했어요. 이거 하나만 240억 달러였어요. 이거 하나만. 근데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전체가 계약금이 5억 달러라고 그랬죠. 분단체제는 그걸 쳐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대아산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던 대북 송금 특검의 5억 달러가 이거 계약금입니다. 그 사람 자살했죠. 네. 분단체제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 모든 사업들은 다 날아갔고 그 자리를 중국,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어요. 1, 2, 3, 4, 5, 6, 7의 사업들을 대한민국이 주도해가지고 북측하고 쭉 나아가면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냥 향후 오시면 100년간 그냥 뭐 수출 무역 안 해도 될 정도로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애들이 일자리 고민을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8천만의 시장이 생기고 그 힘으로 동북아, 동아시아 전 세계를 나아가게 되겠죠. 접근들을 진짜 많이 풍부하게 통일 평화의 편익들을 주로 이야기하면 그나마 통일 평화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야 그런 게 있었나? 그랬다고 무지의 악순환을 끊게 하는 조금의 관심을 갖게 하는 소스로서는 이것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네. 이거, 예, 개인적으로 많이 유익했고요. 앞으로 뭐 제가 얼마나 더, 제가 이제 예순이 넘어서 얼마나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은퇴하기 전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좋은 지침이 됐고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뭔가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했고 또 그냥 툭툭 그냥 생각이 났던 거죠. 이거 해보면 어떨까? 근데 오늘 체계적으로 좀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훑어 주셔가지고
생각을 조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걸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 식구들하고 좀 나눌게요. 그리고 네, 교수님하고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 뵀으면 좋겠고, 예, 예, 어, 언제든. 예, 그리고 또 제가 한국을 가는데 그때 한번 식사라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네요. 그래, 오늘 감사했고요. 또 네, 궁금하면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한 어떤 남북 통일 부분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개성공단으로 한번 통일을 이뤄봤고 조금 전에 이제 북측과의 사업 하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억 달러, 240억 달러 규모의 것을 단순히 5억 달러로 체결을 아니요, 아니요, 했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240억 달러 규모가 아니고, 네, 네, 요거는 이 3번 네, 사업이잖아요. 네, 이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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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안 이거, 보이는데 아까 그 신의주 개성 그 도로 자, 다시, 요건 단순한 거니까. 네, 여기에 봤을 때, 남북이 합의한 건 이 1번 사업 있죠. 1번 사업, 네, 2번 사업, 그리고 철도도로 3번 네, 사업에서 전체입니다. 전력 통신 발전에서 전체. 네, 네, 그리고 5번 북측 전체 도시 건설, 북측의 전체 관광지 독점적 개발. 이 1, 2, 3, 4, 5, 6, 7 전체의 계약금이 5억 달러였는데 네, 우린 그걸 처벌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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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회사가 단순히 그냥 신의주 평양 개성 고속철도 도로 건설하는데 전체 공사 금액이 240억 달러였어요. 네, 이거 중국이 이렇게 퍼버가지고 회사가 퍼버가지고 중국은 뭘 가져가느냐? 북측의 광산 개발권 두 개를 땄어요. 북측의 광산 개발권을 따는 걸 대가로 240억 US 달러를 투자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네, 요거 한 사업만 240억 US 달러예요. 네, 요거 하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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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 2, 3, 4, 5, 6, 7번을 합치면 경단위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어마어마한, 예, 그래서 남북이 평화를 만들면은 경제적으로 한번 폭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한번 네, 따로 시간을 갖고 또 네, 교수님의 개성공단하고 의견을 같이 듣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싶습니다. 네네. 네, 아유, 오늘 저기 길게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 우리, 네, 메일 주소를 페북 메신저로 주시면 요 자료를 네, 요 저희 PPT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쭉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다시 네네네.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네, 네. 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고생했습니다, 계십시오. 목사님.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